5km 구간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라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네. 이 코너 혹시 들으셨어요? 임상훈 소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요. 네. 예, 임상훈 소장님 나오시는 건 듣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까? 예. 네. 김종대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예전에 같이 네. 방송 일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익히 훌륭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요, 사실은 여성 평론가들, 여성 이렇게 좀 전문가들하고요, 굉장히 친분이 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거는, 어쨌든 저의 능력이자 개성이고 네.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100배, 1000배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단서를 달았지만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술핵도 막 배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나 이런 게 여의치 않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네. 근데 정확하게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이 핵무장 추진하면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그 다음 얘기는 그러나 현실적인 선택은 해야 되지만 하면서 앞에 얘기를 다시 주워 담는 모양은 했지만은 이 정도 얘기까지 했다는 거는 핵무장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계속해서 공청회하고 핵을 제주에 데려온다. 죄송합니다. 제주에다 가져다 놓은. 이거 죄송합니다. 미국의 전술핵. 왜? 예. 그리고 부산에다 우리 지역구에다 가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물론 다 부인했습니다. 개인의 검토 의견이라고 해서 다 부인은 했고 수습은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예. 계속 그 미국과 전술핵 공유 얘기를 하다가 작년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예. 그 뒤로 좀 잠잠해진 거예요. 한 달 남짓. 근데 관훈클럽에 나온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예.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계속 지난번 인터뷰도 그렇고 이번 외신 인터뷰에서도 핵무장 가능성을 직접 얘기하면. 이번엔 저도 놀랐어요. 여기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조선일보 수준이겠지. 해가지고 그 인터뷰 내용을 떠올렸는데 그땐 핵 공동 기획 연습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핵무장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암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탈원전의 길이 열렸다. 무슨 얘기냐? 핵무장이 시작되면 국제 핵 공급 그룹 NSD에서 우리나라의 핵연료 공급을 중단하거든요. 그 순간 우리나라 47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 원자력 발전소는 올수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탈원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견딜 수 있어요. 인도가 큰 그림인가요? 그럼 네? 큰 그림인가요? 탈원전을 하기 위한? 글쎄. 그래서 인도가 핵무장하면서 그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원전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인도에서. 자, 근데 사실 이 핵 무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발언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그 유럽 내에서 긴장하고 있는 국가가 폴란드거든요. 네. 사실은 폴란드 쪽에서 정부가 작년에 미국이 우리를 핵 공유하기로 해줬다라고 핵 공유국에 넣어주기로 했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네.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거기도요? 예.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그 다음은 우리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장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폴란드는 미군 주둔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굉장히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무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토식 핵 공유 있죠. 지금 핵탄두는 갖다 놓지만 결정적으로 단추는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그 상황을 폴란드에도 적용시켜 달라라고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미국한테서 정말 공식적으로 거부를 당했거든요. 네, 백악관의 대변인이 그거는 폴란드에 물어봐라. 우린 아는 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모욕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인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핵 공동 기획 연습 이런 거 아니다. 전술핵 배치 그것도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 왜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62%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3분의 2가 계속 핵무장에 대한 어떤 발언을 기다리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기획해가지고 지금 핵무장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보수 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게 허황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성 코드로 접근을 하면 국민들한테 먹게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만 생각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한미 간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밀착해 가면서 한미일 중에서 한국이 사실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식의 불편함을 계속 가중시키게 되면은 네. 저는 이게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다. 네. 예. 임상훈 소장님이 프랑스 출장 가셨죠? 네. 안 오셔도 되겠는데요. 네. 가윤아님께서 문희정 평론가님 자주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핵무장론 그리고 핵에 대해서 자꾸 정치인들이 발언을 쏟아놓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없고 미국에 있잖아요. 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네, 굉장히 지금은요.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대통령이 최근에 정전협정과 유엔 사령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을 가끔 하셨어요. 1000배로 응징한다는 발언이 이번에 또 나왔고 예. 그다음에 전쟁을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대포콘 3 위기 상황이 선포되면 그 즉시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평시에는 유엔 사령부가 정전시 교정 규칙이라 그래서 한국군의 행동을 강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하면 바로 조사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모가지 날라간 장군이 한둘이 아니에요. 냉전 시대부터. 모가지는 이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군복을 벗은 으로 네네,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속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KBS에서는 제가 안 쓰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전면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지적 사태에도 압도적으로 응징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죠. 작전 통제권이 있냐고요.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 교정 규칙이라는 게 상대가 손바닥으로 쳤다고 해서 우리도 그에 맞서서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확전을 피할 것인지 현명하게 대응하는 걸 위해서 사실은 확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전 규칙이라는 규칙이 게 나온 만들어진 거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용산의 입장에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 그 작전 외교와 교정 규칙에서 표명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구애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도 지금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언론 보도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언론들이 오히려 불을 질러요. 네, 사설을 통해서 윤 대통령 잘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제는 지도자인데요. 대통령의 발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장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 그 밑에서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군부가 신중해 보여요. 국방부가. 네. 네. 용산이 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안 그래도 문제인데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일본의 재무장을 거의 좀 합리화해 주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대통령의 발언 사실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이 재무장 얘기는 일본 총리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일본이 이제 한반도 위기 관리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외교 안보를 하는 나라가 됐을 때 일본이요? 예. 예를 들어서 안 되죠.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전쟁이라고. 그렇죠. 보고, 예. 어떤 선제적인 행동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우리 동의 없이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좋은 면으로 보면 우리한테 억지력이지만 또 조금 어두운 면으로 보면 우리가 위기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미동맹이란 양자동맹은 경쾌하고 단순하고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전혀 이질적인 존재인 일본이 끼어들게 됐을 경우에 이거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과 공감이 있고 공동의 어떤 그 전략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냥 자기 행동 그리고 일본은 한국 정부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전쟁과 평화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의 평화 주권이 그 자체로 위협을 받고 두 번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중국의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정세가 우리로서는 더 지금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도 이렇게 피곤한데 예, 일본이 이제 대국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 행동이라든가 여러 그럼 가지 중국 어떤 가만히 주권의 있습니까? 자유, 그럼 예, 북한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네. 저는 이게 사실 국제 정치라는 게 국제 관계라는 게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국내 정치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국내 여론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자,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이게 약간 선제 공격의 느낌이 드니까 이번에 표현을 바꿨어요. 반격 능력이라고. 사실은 이거 꼼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버젓이 존재하는 평화 헌법, 일본은 교전을 할 수 없고 군대를 가질 수 없다라는 헌법 자체를 위반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뒷받침을 해줘서 일본을 압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뭐 이거는 일본 마음이죠라는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네. 이러면은 일본한테 힘을 실어주는. 근데 그 점에서도 네. 저는 그 정부의 미묘한 어떤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외교부는 신중하게 발언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용산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외교 실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그 방식대로 그대로 반응을 한 거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정부와는 전혀 다른. 다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지적하고 얘기하고 비판하는 그런 쪽이 없다는 잘 거죠. 지적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문희정 평론가님 잘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얼렁뚱땅 하려고 하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지 특별히 용산 잘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그것도 문제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 역사 문제와 어떤 한일 관계 개선은 투트랙으로 분리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한 테이블에서 그랜드 바겐이라 그래가지고 일괄 타결하겠다고 해서 연계시킨 게 우리 정부란 말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주도를 했어요.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되면은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문제로 이게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게 차라리 역사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평행선을 그을 때 미해결이 최고 해결책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서 다른 협력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일본 정부가 우선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그게 일괄 타결 그랜드 바게닝 이것의 어떤 문제점이고 미국도 역사 문제하고 현안 문제는 분리하라는 입장이에요. 투트랙으로 가자는 이걸 거예요. 어퍼커트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할까도 걱정이고요. 그런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보복이라면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중국이 사실은
지금 한국 정부를 상당히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요. 한미일을 묶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저는 때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그러고 그 오히려 그 항공 편수를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정부가 지금 대중관계를 잘못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약한 고리를 사실은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때려도 이 정부가 우리에게 반격하지 못한다라는 식의 충분한 확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과거 정부의 대중 굴종 외교를 청산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봐서 중국의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 그래야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존중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튼튼해야 중국 정부가 우리를 더 대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 문희정 평론가 말씀대로 오히려 한국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더 짙어지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 자체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 품목 이게 우리 외교부는 1,700개라고 하는데 중국 자체 조사는 2,800개 정도로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왜 하죠? 그러면서 그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한 3, 4월까지는 두고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반도체도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주변적인 의제로부터 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무시 전략이라든가 또는 배제 전략 같은 것들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더 그 위험은 높아졌다. 네. 네. 이 점이 이제 정부 얘기하고는 다른 방향입니다. 저는 이 정부한테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통적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 번 동맹은 영원한 동맹이고 한 번 적은 영원한 적이고 이런 식으로 선명성이요? 선명성이 아니라 그건 멍청한 겁니다. 실리 외교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조건 적이기만 한 나라가 어디 있고 무조건 동맹이기만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섬세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외교는. 예. 실리를 또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또 중국과의 관계, 경제는 특별히 엄청나게 밀접하게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고 계신지. 그런데 중국이 비자 보복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경유하는 비행기도 안 된다. 거기에도 이렇게 보복을 내렸는데 한덕수 총리가 비자 보복 아니다 이렇게 중국은 보복이다. 근데 총리는 보복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측에 설명을 잘해줘라 이렇게 또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단호하게 이 방역 조치 저는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봐요. 예? 예, 과학 방역에 입각해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포용해야 할 협력적 국가로 명기를 했는데 요 점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약하다. 이런 게 보수 언론으로부터 지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막상 중국하고 선명하게 대치해야 될 지점이 오니까 이때는 또 그 중국 측에 잘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라는 쪽으로 지시가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 총리나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친강 그 중국 외교부장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상당히 수습하려는 어떤 흐름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오래도록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좀 그 자체도 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네. 미국의 항공기 운항이 하늘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래요? 이거 그 파일 손상에 따른 파일 데이터 손상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잠깐 마비가 됐는데요. 그래서 재부팅까지 했는데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아예 시스템 자체가 멈췄다라는 거죠. 예. 이게 뭐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프라가 워낙 낡아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데서도 막
막 오해 생겨서 큰 갈등으로 이렇게 번질까 막 걱정이에요. 아, 그렇죠. 하도 요즘 전 세계 사이버전이 유행하고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이버전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성 코드 멀웨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인프라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도 많이 보니까 네. 더군다나 미국 같은 어떤 그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2573님께서 문희정, 김종대, 문희정 두 분 국제평론 속이 뻥 뚫립니다. 뻥 뚫려요. 얘기합니다. 제 채널이 뻥 뚫리는 TV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우리 하늘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게 걱정인데. 아, 글쎄, 그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열흘간. 네. 브라질에서는 대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으로 쫙 갈라진 브라질 폭동 시위 계속 이어가는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국론이 분열됐다 뭐 이런 보도들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국론이 분열됐다라는 프레임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지지자들을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동이 일어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네. 전임 대통령인 보소나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선거에 당선될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죠. 네. 스티브 배넌 전략수석가가 붙어가지고 지원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네.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도 사실은 트럼프 캠프 쪽 사람들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브라질의 트럼프를 그냥 뭐 자인하고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작년부터 선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약 진다면 이거는 부정에 의해서 내가 패배한 거니까 참지 마라라는 식으로 지지자들을 계속 부추겼단 말이죠. 이것도 트럼프식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부정이다? 그러면은 본인의 잘못 아닙니까? 예?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나? 아, 대통령이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를 요즘에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실은 작년부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패배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선거 조작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 쪽에 많은 방법들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네. 브라질에서 미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도 한국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치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생각할 점을 던져줍니다. 저는 뭐 이게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소속한 집단을 지지하는 것이지 가치고 이념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그 팬덤 플러스 어떤 하나의 별개 종족이라는 자기들의 소속감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어떤 과학과 지성으로서 검증하는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적대시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또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면에는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 나의 자유가 박탈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공포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부족주의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뭐 북미에서 남미에서 이런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닮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언론이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식의 그런 보도들을 내놔야 되는데 언론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하지 않죠. 언론이 어떤 진영에 가담해서 진영의 공격수로 또 나팔수로 이렇게 활약하는 장면을 또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저는 제발 언론이 본인들의 책임의식을 조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네. 언론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라는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 4년을 집권했다라는 게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트럼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봤잖아요. 네. 트럼프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차별과 혐오가 공식적으로 튀어나와도 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도자가 들어선다 또는 이런 정치 세력이 득세를 한다라는 게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라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67님께서 김종대 문희정은 부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런 게 왜 나오? 몰라요. 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팀워크 좋다는 팀워크 뜻이겠죠.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 뭐 옛날에 고춘자 선생 장소파기. 아, 예,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너무 옛날 사람.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배일지 배현정 콤비 해야 되나요? 네. 아니, 요즘은 없나요? 남녀 콤비가? 아, 그러네.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네. 김종대 의원님한테 맞춰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펑크 837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대립하게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사는 발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미얀마 상황은? 미얀마는 사실 2021년 11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역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라는 정당이 압승을 거둬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미얀마는 수십 년 동안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군부 독재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이양을 하면서 이 군부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온전히 다 넘기지 않기 위해서 장치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민심은 사실은 민정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군부가 부정선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월 첫째 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쿠데타였죠. 그냥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죠. 쿠데타예요. 쿠데타입니다. 부정선거라고 이유를 대면서 근데 뭐가 부정선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냥 부정선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미얀마 시민들의 국민들의 이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늘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죠. 저희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민정이양을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그 군복을 벗고 본인이 양복을 입죠. 네.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봤죠. 네, 지금 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렇죠. 이런 미얀마 상황의 그 실상을 보면은 일단은 그 소수민족 캠프에 대한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 아주 잔혹합니다. 그리고 난민이 벌써 100만 명 이상 발생했고, 그리고 인도 국경까지도 미얀마 군인이 쳐들어가서 사실은 실수 같긴 합니다만 이미 폭탄 한 발은 인도 영토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근의 어떤 태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어떤 분쟁이 어떤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최대 골칫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에다가 극심한 어떤 그 빈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니까 정치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해 그렇죠. 2월에 터지면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저희 미얀마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1년 넘게 모금 운동하고 지원 활동도 하고, 특히 광주가 맞습니다. 네. 같은 어떤 군부 정권의 탄압을 겪은 그 아픔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그렇고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민주혁명을 보고 촛불혁명을 보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싹 틔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좀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겨울 전쟁 양상이 그 어떤 동남부에서 아주 굉장히 격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군한테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참전시킨다든가 네. 어떤 전세 판을 다시 짜는 어떤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갑자기 참전한다 얘기하다 지금 좀 쏙 들어갔어요. 벨라루스는 원치 않아요. 그래요. 원치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고, 지금 러시아군이 10,000명 넘게 이미 벨라루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저는 아마 어떤 그 회색지대 공격, 그러니까 네, 거기서 누가 공격. 주범인지 모르지만은 산발적인 공격을 하는데 이거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라 폴란드입니다. 그렇죠. 예, 폴란드가 이제 벌써 저번에 순항 미사일 2발이 대공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오바를 한 거죠, 사실은.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조금 의혹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특히 가까운 곳에 러시아군이 이미 진주해이고 있었다는 거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이 겨울 전쟁에서 유럽의 어떤 에너지난은 생각보다 고통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만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끊임없이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이 전쟁은 종결하기가 어려운 전쟁. 네. 끝내기가 너무 어려운 전쟁이 되는 이런 어떤 소모전 양상이 되고. 문희정 평론가님. 네. 영국의 해리 왕자의 자서전. 자서전이요? 네. 이 얘기도 지금 거의 지금 두서없이 대본에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해리 왕자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해리 왕자로 인해서 영국의 왕실의 존립 근거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촉발될 것이다. 제가 해리는 전문가인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희정,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고민 전문가 사랑꾼 김재동 씨와 돌아옵니다.